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지난 7월 27일은 6.25 전쟁의 휴전을 이끌어낸 정전협정 체결 6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전협정을 지나 종전선언을 하면 진짜 평화가 올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은 미국, 중국, 북한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대한민국이 빠졌을까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담대한 전략을 쓰신 결과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휴전협정을 반대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심지어 방공포로까지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전협정을 체결해주는 대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정전협정 체결로 인해서 휴전이 성립됐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갖추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전쟁의 폐허에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토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6.25 전쟁 휴전 이후에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지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가장 중요한 안보의 주축은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하면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했고, 특히 중요한 정전협정 관리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공산권에서는 유엔 사령부를 줄기차게 해체하라고 강요를 했죠. 그래서 특히 1960년, 70년대 제3세계 국가들을 동원해서 유엔 사령부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유엔사 해체가 걱정이 돼서 유엔사 해체를 대비해서 연합사령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했는데 그것이 1978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합사는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해서 연합방위태세를 완비했고요. 유엔 사령부는 바로 정전체제 관리, 즉 정전협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장간첩을 대량으로 난파했을 경우에 연합사령부는 대간첩작전을 지휘하고 간첩 소탕작전을 시행을 했죠. 반면 유엔 사령부는 무장간첩을 난파한 북한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항의를 하고 추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됩니다. 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전쟁 기간 중인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군사작전의 지휘권을 단일화하게 되죠. 6.25 전쟁이 휴전 상태를 맞은 이후에는 작전 통제권 환수가 매 정권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었고 또 연구 검토되어 온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 한국군으로 찾아와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평시 한국군을 작전 지휘하는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자신의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합군에 대한 지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로 구성된 연합군을 어떻게 지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상식적인 수준에서 연합군에 대한 지휘는 대략 두 가지 형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연합군 각자가 자군을 지휘하는 병렬형 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즉 어느 한쪽이 두 나라의 군대를 다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은 미군 전력을 지휘하고 한국군은 한국군 전력을 지휘하는 병렬형 지휘 체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합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의 지휘 체계를 이루는 단일 지휘 체계가 되겠죠.
바로 이것이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과 한국군을 통합해서 작전 지휘를 했던 것이고요. 북한 역시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 중공군 사령관인 팽덕회가 중공군과 북한군을 통합적으로 단일 지휘했던 사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단일 전구에서는 단일 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하나의 전쟁 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지휘 체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한번 살펴볼까요?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태리, 일본이 맺은 삼국 동맹과 거기에 뜻을 함께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8개국이 동맹국을 형성했고, 연합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약 49개국이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크게 유럽과 태평양 정부로 나뉘었기 때문에 유럽 정부에서는 독일과 이태리에 대항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이 연합군을 형성했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반면에 태평양 정부는 일본과 미국이 1대1로 싸우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선 연합군 형태가 아니라 메가더가 미군 최고사령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전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시의 하나의 전구에는 하나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군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이고요. 또 하나는 종전 선언입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우리 군사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종전 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지향점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인 것입니다. 먼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군사 주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안보 자율성 교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안보는 말입니다.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미군에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많은 국방 예산을 들여서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또 실전적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토방위에 필요한 미군의 힘을 보태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군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보 자율성 교환인데요. 안보 자율성 교환이라는 것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맹체제를 맺을 경우에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약소국은 자신의 자율성을 다소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한미 관계를 예를 들어보면 그래도 힘이 센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또 핵우산을 제공하는 이런 안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대한민국은 우리의 자율성을 다소 희생시켜야죠.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한테 주고 방위비를 또 분담해서 미군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일에 동남아에 있는 어느 국가, A라는 국가가 침략을 당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주고 그 후에도 주둔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약 3만 명의 우리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 육군 대장이 사령관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국가, A라는 국가, 우리보다 군사력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는 그 국가에서 그 국가의 합참의장이 전쟁 때가 되면 우리 육군 대장과 우리 3만 명 병력을 지휘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당장 철수하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군이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을 수치라고 여긴다면
미군 역시 우리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을 수치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금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안보 자율성 교환 이론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올바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와 같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평시에는 각자가 각자의 군을 지휘하다가 전시가 되면 단일 지휘 체제로 전환해서 미군이 단일 사령관으로 지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시와 평시 모두 각자 군은 각자가 지휘하는 겁니다. 미군은 미군이 지휘하고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평소 훈련을 많이 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찾아오는 것에 한정을 해야지 우리가 미군까지 지휘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역량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미군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미국의 여론을 움직여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는 그런 궁극적인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미군을 지휘하려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지도부가, 우리 지휘부가 미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미국 국민과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주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종전선언인데요. 종전선언이 마치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종전선언은 평화 대신에 남한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좌파와 우파 간의 불협화음을 가져올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정전체제가 종식되죠. 그러면 평화협정으로 이제 갈 것이고요. 평화협정이 되면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자. 또 주한미군이 불필요하다 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전선언의 또는 평화협정의 허구성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 프랑스가 독일과 맺은 뮌헨 협정이라든가 1973년 미국 그리고 남북 베트남, 베트콩이 맺은 파리 평화협정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평화협정으로는 절대로 평화가 담보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려를 하느냐?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습니다. 됩니다. 그러나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 됩니다. 6.25 전쟁 이후 휴전 상태에서 지난 67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토대가 바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방위태세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우선 가장 간단하고서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대비 열세인 병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군은 병력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 병력을 증가시킬 수는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무기간, 현재 우리 의무 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의 복무기간 18개월인데요. 이것을 38개월 또는 48개월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병역 의무를 하는 젊은 청년들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바로 이렇게 군에서 활동하는 동안, 군 복무기간 동안 경제활동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 전체가 엄청난 후퇴 그리고 후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대한민국 안보 불안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콩 사태 보셨죠?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하니까
홍콩에 있던 많은 해외 업체들이 이탈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복무기간을 대폭 증가시켜야 되고 경제가 폭망하는 이 상태가 올 텐데 왜 이런 상태를 알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국가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 안보를 자존심이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국가의 생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정부는 이렇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까요? 저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군사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이 진보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에 있어서 파퓰리즘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계산된 안보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측은 보수 꼴통이고 자기 나라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을 우선한다는 아주 멋진 정치를 표방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히도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남북 공존이라든가 민족 우선의 멋진 정치를 표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운동권 시절부터 몸에 밴 반미주의의 표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략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진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러한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이 감축 또는 철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멋있어 보이고 자주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서 선거에서 표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것으로 그들은 정권을 연장하고 장기 집권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가 위험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한반도 공선화 전략에 있습니다. 북한이 6.25가 끝난 후 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는가를 분석한 결과 바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참전이 그들이 전쟁 승리를 가로막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한반도 공선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철수한 미군이 한반도 적화전쟁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도달시킬 수 있다면, 즉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이 북한 본토에 떨어질 수 있다면 미군은 한국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6.25 때처럼 증원군을 미군을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미군을 철수시키고 철수된 미군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전작권 전환이나 환수는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우리 군이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군을 지휘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군은 각자가 지휘하는 전작권 분리된 상태로 한미 간 공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미군을 지휘하려는 시도보다 훨씬 올바르고 또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최선의 방안은 현재와 같은 단일화된 단일 지휘 체계, 그래서 전시에 미군이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고요. 그것이 안 되겠다면 차선의 방안으로 각자 군은 각자가 지휘해서 공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즉 전자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거나 철수시키고 또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 공약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방안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부를 존속시켜야 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해체할 때도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겠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미국이 반대하는 한 유엔군 사령부는 결코 해체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유일한 이 유엔군 사령부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존속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군 사령부를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유엔군 사령부 명칭을 유엔 평화사령부, 예를 들어서 UN Peace Command in Korea, 그러면 UNPCK가 되겠죠. 이렇게 개칭해서 유엔 회원국에게 개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보장하고 강제하는 기구로 승격시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참전 16개국이 이제 그 유엔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성국가로 참여했던 중국, 북한, 러시아들도 참여를 시켜서 즉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즉 유엔 평화사령부에 참여시켜서 평화협정을 관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관리하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재벌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바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되겠죠.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아젠다, 전작권 전환,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이후 추진되거나 최소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난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7년이 되는 날이었고요. 평화는 입으로 외치는 선언 또는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 67년간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정전협정과 이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시스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주한미군을 주속적으로 주둔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 후에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후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존속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군 사령부를 유엔 평화유지사령부로 승격시켜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유엔 보조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지속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또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으로도 이 영상을 많이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여기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